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기장에 거주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다들 조심하셨으면 하는 뜻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경험한 일입니다. 그 시절 제가 하던 일은 아는 형님 가게에서 1톤 트럭으로 각종 배달 업무를 하고 있을 때였죠. 뭐, 큰 돈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저는 독신주의라 혼자 벌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월급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게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그곳 근방에서 일어난 섬뜩한 경험남이죠.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던 길이었는데 그게 일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 가게 형님이 좋은 여성분이 있다면서 자꾸만 소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독신주의라 결혼은 물론 여자를 사귈 생각조차 없었는데 가게 형님은 저를 생각해서 참한 여성분을 소개해 준다고 하셨고 그 말에 끝내 거절하느라 평소 시간보다 퇴근이 늦어졌던 거죠. 저는 얼른 씻고 맥주 한잔 하려는 생각으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제가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트럭을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무심코 골목 부근을 쳐다봤더니 글쎄 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쳤으면 몰랐을 텐데 어딘가 불편한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뭐지? 사고라도 난 건가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건 힘들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얼른 사람이 쓰러져 있는 부근으로 뛰어갔죠.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거예요? 가까이 가 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었고 다리를 다친 건지 꽤나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일으키고 나서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팔을 잡고 말을 하더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친 게 아니고 제가 가끔 가다 다리에 쥐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안 불러주셔도 되는데 저 혹시 안 바쁘시면 부탁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고 물었더니 본인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고 전화 한 통만 써도 되냐는 말이었죠. 뭐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정도야 크게 어렵지 않은 부탁이기에 선뜻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아무 말 없이 한참 휴대폰만 들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휴대폰을 돌려주더군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친구가 전화를 안 받네요. 여자가 하는 말은 친구가 여기 근방으로 이사를 왔고 친구에게 문자로 주소를 받았답니다. 여자는 친구 집을 찾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넘어졌고 그 바람에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주소를 잊어버려 난감한 상황이라는 말이었죠. 정말 죄송한데요. 친구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같이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전 제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연락을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솔직히 그냥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여자 혼자 두고 가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잠깐만 같이 있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같이 있으면서 개인적인 질문들을 계속 하던데 여자친구가 있는지 이상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계속 묻더군요. 요즘 말로 플러팅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계속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뚝하게 대답하고 별 반응이 없자 그 여자는 무안했는지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점부터 여자의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는데 그게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더군요. 뭐, 찾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 대답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살피는 것처럼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5분 정도만 더 있다가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처음 보는 아저씨가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어이, 오랜만이다. 여기서 또 만나네. 네. 야, 엠마, 장난 그만하고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아는 척을 하니까 순간 당황스러워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저희 집과 반대 방향으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이거 나요. 그렇게 그 여자와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자 그제야 아저씨가 입을 열었죠. 많이 놀라죠. 미안해요. 사실 내가 이 근방 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까부터 보니까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그리고 아저씨는 지금까지 목격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아저씨는 저희 집 맞은편 단독주택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친구와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이상한 걸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20분 전쯤이었나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골목에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여자가 혼자서 앞으로 뛰어가더니 갑자기 바닥에 누워버렸고 같이 있던 남자가 누워있던 여자를 모른 척하고 가더랍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좀 전까지 같이 걷던 일행인데 그냥 지나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너무 황당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죠. 남자는 여자를 지나쳐 걸어가더니 갑자기 차 뒤에 숨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고 잠시 후 제가 나타나 그 여자를 도와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자가 전화를 걸고 있을 때 조금 전 숨어 있던 남자가 이상한 수신호를 했다고 하더군요. 머리 위로 크게 세모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신호가 끝나자마자 숨어있는 남자 주변으로 2명의 남자가 더 다가왔고 누가 봐도 수상하고 위험해 보여 서둘러 제가 있는 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 상황에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숨어있던 남자들이 튀어나올까 싶어 아는 사람인 척 연기를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게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출근을 했죠. 그리고 그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오더군요. 문자 내용은 사냥 실패라는 말과 함께 뒷부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주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저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 신고 접수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사건이라 그런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지 않았죠. 다음 날 저희 집 맞은편에 살고 있던 저를 구해준 아저씨를 찾아갔고 문자를 보여주면서 그놈들이 주소까지 알고 있다는 말을 해줬더니 그 아저씨도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날 밤 저를 구해주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새벽 시간 어떤 여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잠깐이면 되니까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더군요.
아마 아저씨가 추측하기에는 그놈들 계획이 실패하자 타깃을 받고 아저씨를 찾아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저씨에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까지 했었고, 저도 급하게 집을 구해 결국 이사를 하게 되었죠. 아직도 선뜻한 건 제가 만약 독신주의가 아니고 이성에 관심이 많았다면 더욱 위험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여자는 누가 봐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시간을 끌기 위해 그랬던 건지 말할 때마다 스킨십을 하는 게 특징이었죠. 그놈들이 말하는 사냥 실패라는 말이 인신매매를 뜻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턱대고 아무나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저와 비슷한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조심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친누나의 전남편 매형에게 있었던 일인데 순간의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왔던 사건 중의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때는 3년 전, 저희 누나가 전 남편인 매형을 만나 결혼을 한 지 대략 1년 차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나가 매형을 처음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심하게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매형의 직업 때문이었죠. 매형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고 20대 때부터 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일반 가게가 아니고 아가씨들을 불러 손님들을 접대하는 조금 문란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사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바르게 살아왔던 분이라 그런지 더욱 매형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반대를 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끝내 결혼을 허락하고 매형을 친아들처럼 받아주셨죠. 그렇게 1년간은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매형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습니다. 저 요즘 뭐 하고 지내? 뭐 별일 없지. 네, 저야. 뭐 똑같죠. 나무 잘 지내지. 근데 첫남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이게 전화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혹시 내일 시간 어때? 내일은 오후쯤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카페에서 차나 한잔 할까? 아, 그리고 너희 누나한테는 나 만난다고 말하지 말고 알겠지?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평소 안부 말고는 매형과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던 토라 혹여나 누나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매형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는 매형 말고도 어떤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전화 왔어. 여기 이분은 내가 잘 아는 보험 설계사 분이신데 이번에 진짜 좋은 상품이 하나 있다고 해서 갑자기 첫남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힘들게 모시고 왔지. 알고 보니 매형이 저를 보자고 했던 이유가 보험 가입 때문이었고 저는 뭔가 속았다는 느낌과 함께 그 순간은 기분까지 좋지 않았었죠. 저 매형,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갑자기 불러해서 보험 가입이란요. 아, 죄송한데 먼저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매형은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남 진짜 한 번만 부탁할게. 어떻게 안 될까 무릎까지 꿇면서 매형은 제게 부탁을 했고 저도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하나 가입하게 되었죠. 저 진짜 고맙다. 내가 다음에 술 한 잔 살게. 그리고 누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부탁할게. 매형은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저도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매형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또다시 매형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한 밥은 먹었어. 그게 다름이 아니고 혹시 아는 지인 중에 보험 가입하려는 사람이 좀 있을까 예.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형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아, 아니야. 알겠어. 수고하고 다음에 연락하자.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매형의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누나의 연락을 받았고 그 내용은 매형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위급한 전화였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곧장 병원 응급실로 찾아갔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본 매형은 잠이 든 모습이었는데 앞전에 봤던 것과 다르게 매형의 안색이 썩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상황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너네 매형이 유서까지 쓰고 목숨을 끊으려고 일부러 약 먹고 쓰러진 거야. 말 그대로 매형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거고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런 시도를 감행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매형은 태어서도 전처럼 가게 일도 나가지 않고 어딘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늘 집에만 있었는데 그런 매형을 보고서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누나를 혼자 두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실이 솔직히 원망스럽기도 했었죠. 분명 뭘 숨기는 게 있는 건 분명한데 매형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진 않았고 자꾸만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매형이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 밝혀지는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매형을 통해서 가입을 했던 보험을 해지시키려고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보험 해지를 했었는데 그날 오후쯤 보험 담당자라면서 한 여자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보험 해제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장난해요. 담당자라는 그 여자는 매형과 카페에서 만난 여자였고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땐 세상 친절했던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날 전화의 목소리는 저를 죽일 듯한 목소리였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천남이라고 그랬나? 자기네 매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입으로 직접 말을 해줘야 되나?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매형이 왜요? 난 그쪽이랑 더 이상 할 말 없고 내가 자기네 누나한테 직접 말해줄게. 그렇게 그 여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며칠 뒤 믿었던 매형에게 뒤통수를 얻어맞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날 누나가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누나 집으로 초대를 했었는데 거기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매형과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였고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었더니 매형이 보험 설계사인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심지어 누나가 집에 없을 때 안방 침대에서 잠자리까지 했었다는 당혹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네 지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저 장인어른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매형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 사건은 이러했었습니다. 어느 날 주점에 자주 방문했던 단골 손님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었다는데 몸매가 늘씬한 건 물론 누가 봐도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그 여자가 자주 가게를 놀러 왔고 그런 계기로 연락처까지 교환하고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여자의 직업은 보험 설계사였고 매형을 만날 때마다 보험 권유를 했었다는데 한날은 그 여자가 술을 먹고 가게로 찾아와 매형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유혹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죠. 거기에 빠져버린 내영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처음에는 서로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둘의 관계가 나빠지자 여자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매형을 협박하기 시작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입장은 매형이 유부남인지도 몰랐고 본인은 매형에게 전부 속은 거라면서 태도를 100회 80도 바꾸고 지속적으로 매형을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저희 누나에게 들키면 가정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 그 여자와 완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부탁을 했더니 글쎄 보험 가입을 위해 사람을 소개해주면 끝까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매형은 고민 끝에 저를 불러 보험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을 해지한 걸 알고 나서 화가 난 여자는 모든 사실을 저희 누나에게 밝혔고 이 이야기를 듣고 누나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유명한 여자였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보험사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 워낙 실적이 우수하고 보험안까지 했던 탓인지 개인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매형과 이혼을 하고 나서 누나는 혼자만의 삶을 잘 살고 있고 이건 가끔 아버지가 하시는 말인데 결혼 전부터 반대를 했던 게 꼭 직업 때문만은 아니었고 언젠가 한 번은 일이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더 반대를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따라 사람을 믿고 만나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결혼까지 했음에도 서로 신뢰가 무너지는 일도 생기는 법이니 앞으로 저도 좀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이와 비슷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저와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4년에 일어난 실화이며 제가 대학교 시절 알게 되었던 여자 후배 고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고은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성격에 거기다 자기 관리도 잘했던 편이라 늘 주변에 사람이 많은 후배였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고은 호은이와 가끔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묻고 지냈는데 어느 날 고은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었죠. 네. 여보세요? 선배 저 공은인데요. 제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사실 저 올해 안에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 진짜 잘 됐다. 축하해. 고은이 너도 이제 30대 초반인데 뭐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지. 근데 신랑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자 남자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같은 남자로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고은이는 공기업에 다니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자 친구에게 소개팅을 부탁했고 거기서 민철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건축자재 관련 일을 한다던데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꽤나 건실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사무실도 확장한 데다 또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트럭까지 구비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 친구 대단하네. 집안이 좀 부유한 편이야.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친구도 밑바닥부터 일해서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서 시작했는데 운이 좋았나 봐요. 그래, 진짜 축하하고 청첩장 나오면 연락 줘. 저는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고 그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고훈이와 고은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은아, 너를 여기서 만나네. 선배, 이게 웬일이에요? 아, 이쪽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남자친구예요. 고니는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서 요리도 해 먹을 겸 마트에 들른 거였고, 시간 괜찮으면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카페로 가서 얘기를 나눴고, 민철이라는 친구는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한 행동을 가끔씩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화 도중 수시로 휴대폰을 본다던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다시 질문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아무튼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사업을 하는 친구라 바빠서 그런 거라 혼자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죠. 민철 씨라고 했죠. 고은이는 내가 참 아끼는 후배거든요. 둘이 결혼하더라도 지금처럼 잘해줘요. 아, 당연하죠. 형님 말씀처럼 제가 잘하겠습니다. 처음 본 사이였지만 민철이란 친구는 넉살이 좋은 성격 탓에 저랑 금방 가까워졌고 그 만남 뒤로는 민철이와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은이와 민철이는 부모님과의 성견례도 마치고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예약 등 결혼에 필요한 일처리를 진행하면서 둘의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듯했었죠. 하지만 몇 달 뒤 결혼을 한 달 앞둔 2024년 9월, 저도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날 집에서 TV를 보고 쉬고 있었는데 고은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었죠. 고훈아, 어쩐 일이야, 선배. 저랑 같이 경찰서 좀 가주실 수 있어요. 혼자서는 너무 무서워서요. 뭐, 경찰어. 아니, 무슨 일인데? 정확히 말 좀 해봐. 일단 제가 지금 선배 집으로 갈게요. 고은이는 차를 끌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저는 고훈은 경찰서로 찾아갔었습니다. 경찰서에는 민철이가 있었고, 그제야 모든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참 씁쓸하면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 내용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철리는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친구 지인들을 번갈아 초대하면서 개업식 겸 파티를 진행했었답니다. 평소 술을 좋아했던 민철리는 개업식을 앞두고 소주 500병가량을 구매한 뒤 사무실 창고에 증여두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사놓은 술을 마시면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했죠.
그렇게네. 차례 정도 지인들과의 개업식 파티를 끝냈는데 무리하게 소주를 많이 구매했던 탓인지 500병 중 100병 정도의 소주가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철리는 100병의 술을 처분하려는 생각으로 중고마켓에 소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당시 주류를 중고마켓에 판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민철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판매글을 올리고 나서 거진 낱개로 구매를 한다는 메시지만 오던 때 갑자기 100병을 전부 구입하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철리는 구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시간은 오후 6시 구매자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직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가까워졌고 민철리는 사무실에서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한 6시가 넘었음에도 구매자는 나타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일명 거래 파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더랍니다. 그 내용은 구매자에게 급한 볼일이 생겨 밤 10시쯤 거래를 해도 되냐는 말이었고 마침 그날 스케줄이 없었기 때문에 구매자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다고 했죠. 민철리는 사무실에 앉아 게임을 하면서 구매자를 기다렸고 정확히 밤 10시에 구매자가 사무실로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었던 건 소주 100병을 사러 온 구매자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몸매는 물론이고 외모까지 뛰어난 그런 모습의 여자였답니다.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대학교의 행사 때문에 술을 구입하는데 혼자서 소주 100병을 직접 옮기기 힘들 것 같다고. 실례가 안 되면 자신의 집까지 가져다 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철리는 고민 끝에 흔쾌히 수락을 했고 차량에 소주를 싣고 나서 그 여자와 함께 여자의 집으로 이동을 했었답니다. 생각보다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굉장히 사교성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민철리에게 나이와 사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민철리 같은 남자가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자꾸만 호감을 표시했다고 했죠. 민철리는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은 생각에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고 한참을 달린 뒤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 도착을 했었답니다. 여자의 집은 3층이었는데 여자 혼자 서서 3층까지 소주를 옮기는 게 힘들어 보이기도 했고 이왕 도와주는 거 집 앞까지 들어주기로 마음 먹고 현관 앞까지만 술을 날라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여자가 민철리를 보고 너무 고생을 했다면서 음료수를 권했고 어쩌다 보니 민철리는 여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했죠. 그 여자는 술을 한 잔 하자면서 민철리를 꼬드겼고 그렇게 민철리는 그 집으로 들어가 여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민철리는 술에 취해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그 여자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으니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아니었고 아직 스무 살도 안 된 미성년자였는데 그걸 빌미로 거진 6개월 동안 협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철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 상황에 돈을 주게 되면 본인이 성폭행범이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돈을 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둘 사이에 성관계가 오는지는 저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둘이 나눴던 카톡 내용에서 정황상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결국 민철리는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고은이는 민철리의 말을 믿고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지만 이미 증거가 나와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변호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다른 손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민철리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고은이와의 결혼은 파혼으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중고 마켓을 통해 성인 남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나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사건이 요즘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민철리와 그 여자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중고 거래를 통하여 그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주로 수도권에서 이런 사건들이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중고를 하실 때 어딘가 좀 미심쩍거나 또는 과도한 부탁을 하는 경우라면 단호하게 피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이야기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끔찍한 일이고이 이야기가 또 다른 피해를 막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고 그 영향 때문인지 그 당시 여자친구와 1년 정도 연애 후 32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저와 아내를 꼭 닮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저와 다르게 아내는 딩크족을 고집했었고 그 문제로 아내와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포기할 만큼 아내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 저는 아내의 뜻을 따라주며 서로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비교적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었죠. 그렇게 문제 없을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불과 3년 만에 아내의 외도로 막을 내렸고 그때 그 충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믿고 사랑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았고 그 후 2년간은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시간이 흘러 제가 37을 고비 되던 해, 더 늦기 전에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나름대로 갖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동회에는 물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각종 모임을 나가 열심히 활동을 했었지만 좀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둘들이 모여있는 카페를 알게 됐고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카페를 가입하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카페 활동을 하고 있다가 서울에 거주한다던 34살의 수미라는 여성분을 알게 됐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수미 씨는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 그런지 저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그때부터 수미 씨와 밤낮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서로 마음이 통했는지 만나자는 약속을 잡게 됐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 드디어 수미 씨를 만나게 되었죠. 처음 수미 씨를 만난 장소는 서울역 앞이었고, 만남 전 사진 교환을 해서 서로의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실물을 보니 사진보다 더 예쁘고 여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석 씨.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이, 멀요. 스미 씨 만나러 오는 길이라 그런지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처음이라 너무 어색한데, 그래도 이렇게 준석 씨 같이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수미 씨는 수줍음도 많고 여리여리한 모습의 그런 여성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보호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미 씨에게 더욱 빠져버렸고, 마음 같아선 매일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저도 직장 문제가 있고, 수미 씨도 바쁜 일정이 있어서 좀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쉽기만 했었죠. 게다가 저는 경남에 거주하고 순미 씨는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 왕복 8시간이나 걸리는 장거리 연애라 2주에 한 번 정도 겨우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거리 연애에 일까지 병행하며 두 지역을 오가는 것이 버겁긴 했었지만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끌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감정까지 더 커지게 되었죠. 그렇게 수미 씨와 행복한 연애를 이어간 지 반년 정도 되던 날 수미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는데 그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저 준석 씨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준석 씨 제가 생리를 안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글쎄 우리 아기가 생겼대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실이라 솔직히 당혹스럽긴 했지만 이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던 저였기에 수미 씨의 임신 소식은 너무 기쁘기만 했었고 저와 같이 수미 씨도 아이를 원하는 입장이라 저희들은 아이를 낳기로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죠. 진석 씨, 우리 아기 태명은 뭘로 지을까요? 글쎄요. 튼튼이 어때요? 그나저나 아기가 수미 씨를 닮아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우리 아기가 준석 씨 닮은 듬직한 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꿈이 현모양처거든요. 제가 준석 씨랑 결혼하면 옆에서 내조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미 씨를 더욱 애하게 여기면서 수미 씨가 먹고 싶다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챙겨주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수미 씨는 입덧을 하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입덧이 심해져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 냄새를 맡는 것조차 힘들어하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수미 씨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수미 씨가 너무 힘들다면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준석 씨, 저 어쩌죠? 입덧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제 회사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잠시 일을 쉬는 건 어때요?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말고요. 네. 그럼 제가 일을 쉬면 당장 생계는 어떡해요? 제가 벌어야 생활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수미 씨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했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미래의 아내가 될 수미 씨와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미 씨에게 매달 월세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입금을 했고, 그 당시 제 벌이가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수미 씨와 아이를 위해 투자까지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죠. 힘들게 돈을 버느라 수미 씨가 있는 서울에는 자주 갈 수가 없었지만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수미 씨의 언니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같이 병원도 다니며 잘 챙겨준다는 사실에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 수미 씨는 초음파 사진을 보내주면서 제게 고맙다고 말을 했고, 저는 곧 태어날 아기만 생각하면서 더 노력을 하면서 지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수미 씨에게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미 씨를 놀래켜 줄 생각으로 수미 씨가 사는 서울로 깜짝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미 씨 집 근처에서 수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날따라 전화 통화가 되질 않았고 저는 차 안에 앉아서 수미 씨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이었죠.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수미 씨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머리가 새하얘졌고 그 순간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수미 씨는 그 남자와 집 앞에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고 저는 그제야 차에서 내려 곧장 그 남자를 따라가 말을 걸었었죠. 저기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누구신데요? 그러세요. 저 혹시 씨와는 어떤 사이세요? 저요? 저는 순미 남자친구데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남자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결과 돌싱 카페에서 수미 씨를 만난 것부터 수미 씨가 임신을 하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다는 내용까지 한마디로 그 남자와 저는 서로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그 남자와 함께 수미 씨를 찾아가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었죠. 수미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군지 솔직하게 말해봐요. 저는 격앙된 목소리로 수미 씨에게 물었고 옆에 있던 그 남자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수미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미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 어쩌다 보니까 두 분과 마음이 잘 맞아서 제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이는 솔직히 누구 아이지도 모르겠어요. 수미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고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수미 씨에게 이름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쉽게 헤어지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수미 씨에게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수미 씨가 유산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을 끝으로 수미 씨는 잠적을 해버렸죠. 지금 생각하면 임신을 했다는 수미 씨의 말은 거짓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제가 수미 씨에게 받은 임신 테스트기 사진 그리고 초음파 사진 또한 인터넷에서 구해온 사진이라고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그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른 사람의 돈을 뜯어내고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이 정말 무서울 따름이었죠. 온라인 만남은 항상 조심하시고 저처럼 섣부른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개들남님 채널을 즐겨 보는데 이번에는 제가 과거에 겪었던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일이 있어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3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믿고 싶었던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은 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현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친절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성격이 문제가 되었던 건지 남편 주변에 유독 여사친이 많은 편이었죠. 물론 본인은 아무 뜻이 없이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거라 말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분명 다른 이성에게 여지를 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안감이 많았고 그러한 문제로 연애를 하는 동안 서로 다툼이 잦아지곤 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먼저 사과를 해주면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저를 안심시켰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차 동안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 이유가 남편의 행동이 180도 바뀌었다는 점 때문이었죠. 남편은 연애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고 남편 주변에 이성 친구들은 물론 결혼 전 가디 어울리던 동성 친구들까지 거리를 두면서 정말 성실한 생활을 지켜 나갔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저와 둘이서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었고 그때까지는 남편과 결혼을 잘했다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 점점 깨지기 시작한 건 제가 중고 물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한날은 제가 당근 앱으로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 세트를 팔게 되었는데 하필 구매자와 약속한 시간이 병원 진료 시간과 겹치게 되었고 구매자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저는 재택 근무 중이었던 남편에게 대신 거래를 좀 해달라고 심부름을 부탁한 적이 있었죠. 남편은 쾌히 알겠다면서 물건을 들고 거래를 하러 나갔고 저는 이 사소한 부탁이 저희 사이에 금이 가게 될 사건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당근 거래를 하고 나서부터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약속이나 모임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친한 친구가 다쳤다며 급하게 나가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는 날도 간혹가다 존재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아니면 잠깐 샤워를 할 때도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고 왠지 모르게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확실했고 혼자서 실실 웃고 있다가도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표정을 바꾸곤 했었죠. 또 금요일 저녁이면 늘 저와 영화를 보던 사람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말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연애 때 느꼈던 그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고 한번 피어난 의심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게 만들었죠. 하루하루 달라지는 남편의 모습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남편을 미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모임이 있다며 외출을 할 때 저는 남편의 뒤를 몰래 쫓았고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꼭 확인해야만 속이 풀릴 것만 같았죠. 그래서 남편을 미행한 결과 남편이 도착한 곳은 집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고 대략 5분 정도 지난 뒤 어떤 낯선 여자가 카페로 들어와 남편의 맞은편에 앉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그 모습은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고 그걸 보자마자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었죠. 그 길로 곧장 카페로 들어가 남편에게 다가갔고 남편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이었는데 저는 남편보다 그 여자가 더 가증스럽고 짜증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제 남편이랑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네. 아, 저기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당근 거래 때문에 만난 거거든요. 그래, 여보. 조금 늦는다고 하시길래 날씨도 덥고 그래서 카페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제게 휴대폰을 보여줬고 당근의 대화 내용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을 정도였죠. 그 채팅방에는 다양한 종류의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고 남편과 그 여자는 단순 거래를 위해 카페에서 만난 것이 맞았습니다. 사실 제가 피규어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남편이 거래하려던 물건은 제가 몇 달 전부터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한정판 피규어였죠.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런 남편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라는 추악한 상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분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했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앞으로는 의심하지 않을 테니 대신 집에만 일찍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는 남편을 온전히 믿기로 하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지냈었죠. 여보, 이거 당신이 좋아할 물건 같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지금 한번 가봐야겠다. 남편은 틈만 나면 당근 거래를 하러 나갔었고 제게 뭔가라도 해주려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미안하면서 고마운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저희 집으로 한 남자가 찾아오면서의 모든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었죠. 초인종 소리에 현관을 열었더니 처음 보는 한 남자가 보였고 그 남자의 표정은 아주 싸늘하게 보였는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남자는 저희 남편 이름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저기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되게 남편이 제 아내와 바람이 나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그 남자의 말은 저희 남편과 본인의 아내가 불륜 관계라는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얼굴도 모르는 남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증거라도 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얼마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흥신소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흥신소에서 제공받은 증거 사진과 그리고 차에서 녹음된 음성들을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참나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여길 이렇게 찾아왔겠어요. 이제 좀 믿으시겠죠? 그리고 아직 제 아내한테는 말 안 했거든요.
저는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이 집 남편하고 단판 지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저 일단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확실한 증거를 제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남자가 보여준 증거들이 충분히 있지만 저는 안면도 없는 남자의 말보다 직접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만 같아서 며칠간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술상을 차려주면서 오랜만에 술을 한잔하자고 권유를 했고, 결혼 전부터 술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저였기 때문에 그날 밤 취해서 쓰러질 만큼 술을 마셨습니다. 남편은 쥐기가 올랐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저는 그 틈을 타서 남편 손가락을 가져다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휴대폰을 살펴보고 있는데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뒤졌지만 딱히 의심스러운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미리 지웠을 수도 있지만 평소 남편은 치밀할 정도로 꼼꼼한 성격은 아니라 흔적이 남아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당근 앱이 머릿속을 스쳤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당근을 열어 채팅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그제야 모든 걸 알 수가 있었죠. 남편은 전혀 필요가 없는 여성용 치마 또는 원피스를 파는 여러 명의 판매자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거래하고 싶어요. 라는 지극히 평범한 메시지였는데 한 가지 수상한 건 메시지 뒤에 하트 이모티콘이 있었던 사실이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판매자는 답이 없었지만 그중 한 명의 채팅방에는 내일은 7시에 카페에서 만나자는 메시지가 하나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체념하고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화를 내면서 제게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당신 또 시작이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피규어 거래하는 분이랑 가끔 연락하는 거 가지고 지금 또 나 의심하는 거야.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네. 피규어. 그럼 치마나 원피스는 당신이 왜 필요한 건데? 내가 언제 필요하다고 했어? 그건 그냥 당신 선물 사주려고 그랬던 거지.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며칠 전에 그 여자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사진부터 음성 녹음까지 다 보여주더라. 당신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남자와 같이 평생을 살 자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남편에게 담근 심부름을 부탁했을 때 그날 남편과 거래를 했던 사람이 바로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였고 처음 보자마자 서로 호감이 생겨 그날 카페에 가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호감이 생긴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 그 여자와 연락을 지속하면서 지냈고 카톡이나 문자는 불륜이 탄로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를 파는 척 미장실을 만들고 나서 둘만의 만남이 필요할 때마다 거래하고 싶어요. 라는 신호를 보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저의 취미와 선물에 대한 기대감까지 철저하게 이용한 악랄난 놈이었고, 만약 상대방 남편분이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거나 흥신소에 의뢰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까지도 바보처럼 남편을 믿으며 살고 있었겠죠. 요즘은 바람 피우는 방법도 정말 가지각색이라는 것을 듣기만 했지.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현재도 유행하는 당근에서 쓰는 불륜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상대에게 거래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 뒤에 하트 이모티콘이 있으면 그게 불륜을 하자는 신호이니 혹시나 나의 남편 또는 나의 아내가 당근 마켓을 주로 하고 있고 혹시 그런 메시지를 보낸 흔적이 있다면 그건 분명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며 울면서 비고 빌었지만 한 번 바람을 피운 사람은 결국 또다시 바람을 피운다는 그런 사실은 변하지 않는 법이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단칼에 잘라내었었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지 2번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너무 소름이 끼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제가 22살 때 겪은 일이었죠. 그 당시 저는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학교 근처 원룸방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주한 지 약 10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한날은 주인 아주머니께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저기 3강 1호 내가 학생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 지금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항의 전화가 오는데 내가 미치겠어. 정말 집안에서 구두 소리도 들리고 또 하루 종일 물 트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무튼 조심 좀 해줘. 내가 부탁할게. 응. 주인 아주머니는 본인 말만 하고 나가버리셨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실 11시부터 5시까지는 제가 집에 없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안에서 구두 소리가 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죠. 거기다 저는 샤워를 오래 하는 편이 아니라 종일 물 트는 소리가 난다는 것도 전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서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또다시 집주인 아주머니께 주에 좀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1년 계약이 끝나자마자 여기서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까지는 2달이나 남은 상황이었고 그 시간을 버티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참아보기로 결심을 내렸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를 마주치게 되었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저기 혹시 몇 호세요? 아, 저 301호요. 근데 왜요? 아, 저 잠깐 시간 되면 5분만 얘기 좀 해요. 그렇게 그 여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대화를 나눴고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저기 있잖아요. 저는 아래 집에 사는 2011호인데요. 혹시 저한테 악감정 있으세요? 제가 참고 산 지가 벌써 6개월째예요. 집에 사람 좀 그만 들이시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소음 때문에 미치겠다니까요. 아니, 저는 낮에 집에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녁에 씻고 바로 잠드는데 무슨 소음이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원룸도에서 그 여자와 한참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조심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각자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수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저도 점점 예민해져서 친구에게 짜증까지 냈었는데 이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한날은 친구가 저를 보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죠. 미진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혹시 뭐 그날이야? 아니,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좀 많아서 그래. 야, 뭔데 말을 해봐. 저는 유일하게 하나뿐인 남사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렵게 꺼냈고,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 미진아, 내가 몇 달 전에 아는 선배한테 들은 얘기거든.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닌데 혹시 네가 집에 없을 때 누가 너희 집에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아는 선배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배가 집에 없을 때 막 들어오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친구 말을 듣고 나니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고, 그날따라 혼자서 집에 들어가는 게 엄두가 안 나서 그날 친구에게 저희 집안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이 집으로 들어와 집안을 사이 뒤졌는데 딱히 누가 들어왔다는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고, 눈만 감으면 숙면을 하던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유 모를 불면증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소음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후 1시쯤 일찍 집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의아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둘러봤는데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하고 곧장 달려가서 문을 열었지만 화장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머리를 감은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화장실에서 샴푸 향이 진하게 났었는데 참고로 그날 아침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머리도 감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친구 말대로이 집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섬뜩한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집으로 와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부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10분도 안 돼서 저희 집으로 도착했고 저 대신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친구가 보일러실 창문을 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밖을 쳐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을 한번 쳐다봤었는데 3층 베란다 난간에 어떤 여자 하나가 매달려서 있었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주인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었죠. 경찰 신고보다 먼저 주인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던 건 주인 아주머니가 4층에 직접 거주를 하고 계셔서 경찰보다 해결이 빠를 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주인 아주머니는 곧장 저희 집으로 오셨고 도착하자마자 베란다 난간에 있던 여자를 집으로 끌어당겼는데 그때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말았었죠. 알고 보니 베란다 난간에 있던 여자는 긴 생머리 가발을 쓴 남자였고 그 남자가 입고 있던 옷들이 바로 제 옷이라는 걸 그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면서 제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오해하고 소음의 원인이 제게 있다고 의심을 했던 부분 때문에 제게 용서를 구하는 거란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섬뜩한 일이 존재하고 말았었죠. 저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주인집 아주머니의 막내 아들이었고 주인 아주머니가 용서를 구하는 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좋게 넘어가 달라는 너무 뻔뻔한 요구였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친구가 경찰 불러서 얘기하자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따졌더니 주인 아주머니는 얼마가 필요하냐면서 금액을 말하라고 하는데 정작 저희 집에 들어왔던 주인집 아들은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죠. 돈을 떠나서 그동안 제가 사는 집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고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했고, 저는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되면 알수록 점점 더 치가 떨리고 무섭기만 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 주인 아주머니가 벽지를 새로 해준다며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고 제가 그때 수업을 듣고 있던 중이라 별 생각 없이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죠. 저는 주인 아주머니가 위층에 살고 계시고 딱히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집 아들이 아주머니 휴대폰을 보고 호기심에 저희 집에 들어왔다가 제 속옷도 입어보고 제 구두도 신고 돌아다니고 저희 집에서 샤워까지 했었다는 아주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 그 짓을 몇 개월 동안 했음에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제가 참 바보 같고 한심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때려 죽여서라도 바로 잡았을 거라고 자식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게 사정을 했었죠. 그때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냥이 상황이 역겹고 소름이 끼쳐서 당장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고 며칠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과 합의금을 받고서 무사히 그 집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안전불감증이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어딜 가나 늘 조심하면서 주의를 하는 성격으로 바뀌었고 특히 성별을 떠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항상 경각심을 갖고 더욱 주의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